아들 녀석 김윤대의 전화를 받은 것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볕 좋은 창가에 앉아 잠시 졸음을 쫓아내던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10년을 써서 손때 묻은 스마트폰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뜨는 순간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영락없는 어린애의 꾀병 소리였습니다. 마흔을 훌쩍 넘긴 사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나약하고 힘이 없었어요. 콧물을 훌쩍이는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깔고는 간밤의 찬바람을 좀 쐬었는지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띵하다며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병원에는 가봤니? 약은 먹었고? 제 물음에 아들은 그저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엄마가 해준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네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뻔하지요. 병원 갈 시간은 아깝고 어미의 정성 어린 손길은 공짜로 받고 싶다는 그 얄팍한 심산 말입니다. 자랄 때부터 그랬어요. 윤대는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기보다 주변 사람이 알아서 챙겨주게끔 상황을 만드는데 능숙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어미라는 족쇄는 참으로 질기고 무거워서 녀석의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았다. 맛있는 거 좀 해서 갈 테니 딴 생각 말고 꼼짝 말고 누워만 있으렴.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된 제 작은 부엌이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어릴 적부터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면 가장 좋아했던 달콤 짭짤한 멸치 볶음, 시금치를 데쳐 조물조물 무쳐낸 나물, 뿌리채소 특유의 아삭함이 살아있도록 정성껏 졸인 연근 조림까지 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내내 제 머릿속은 아픈 아들에게 이걸 먹일 생각에 흐뭇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시골 사는 중마고우가 보내준 귀한 들깨 한 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들깨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평생 농사만 지어온 당신의 자부심을 걸고 농약 한 번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키운 토종 들깨였습니다. 이걸 들고 곧장 동네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방앗간에서 저는 주인장에게 신신당부를 했지요. 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볶아서 기계에 남아있을지 모를 다른 기름과 섞이지 않게 깨끗하게 닦은 뒤인 딱 한 번만 짜달라고요. 이윽고 짙은 갈색의 영롱한 액체가 기계에서 또르르 흘러나왔습니다. 방앗간 전체를 뒤덮을 만큼 그 향이 어찌나 진하고 고소한지 주인장마저 아이고 할머니 이건 기름이 아니라 보약이네요. 보약. 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여러 번 볶고 짠에 양만 늘린 것들과는 향과 맛의 깊이 자체가 다른 물건이었어요. 저는 가장 깨끗한 유리병을 골라 이 귀한 들기름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아들 녀석, 이거 한 숟가락 넣고 팔팔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면 내일 아침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펄펄 날아다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온갖 반찬을 크고 작은 통에 나눠 담고 보약 같은 들기름 병까지 신문지에 둘둘 말아 단단히 챙겨 넣으니 가방이 제법 묵직했습니다. 이걸 들고 낑낑대며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는 수고로움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아프다는데 늙은 어미의 몸 좀 고된 것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아들 내외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내렸습니다. 삐까뻔쩍한 건물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늘 주눅이 들곤 했어요. 제 아들이 이런 좋은 집에 산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대로 며느리 조인혜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값비싸 보이는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녀는 고개만 까딱 들어 저를 쳐다볼 뿐이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왔나 하는 귀찮음과 경계심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커다란 짐 보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어머니, 또 뭘 이렇게 싸들고 오셨어요? 저희 집 냉장고 터지겠네. 역시나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제게 던지는 첫 마디부터가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윤대가 몸이 안 좋다기에 밑반찬 좀 해왔다. 니네 너도 같이 먹으렴. 아휴, 윤대 씨는 무슨. 그냥 꾀병이에요. 어제 부장님이랑 술 진탕 마시고 와서 뻗은 거지.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 정말 작아서 더 들어갈 데도 없어요. 조인혜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 묵직한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냉장고 문을 열었지요. 며느리의 말은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안은 온갖 음식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나 볼 법한 수입 치즈와 햄, 반도 먹지 않은 채 말라가는 유기농 채소들, 포장도 뜯지 않은 값비싼 디저트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이걸 보니 또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음식은 먹을 만큼만 사서 바로바로 먹어야지. 이렇게 묵혀두면 다 쓰레기가 된다고 했다가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사는 게 트렌드예요. 제 생활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쌀쌀맞은 대답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억지로 공간을 만들어 제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차곡차곡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소파에 누운 조인혜는 마치 감시자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지에 쌓인 들기름 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것이니 아무데나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냉장고 문 쪽 선반의 계란판 옆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지요. 유리병이 선반에 닿으며 달칵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조인혜의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니, 그거 왜 거기다 넣으세요? 저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소파에서 일어난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나른함은 온데간데였고 잔뜩 심기가 불편한 얼굴이었어요. 들기름은 냉장고에 둬야 산패가 안 되지. 밖에 두면 금방 맛이 변한단다. 이건 특히 귀한 거라 더 그렇고. 제 차분한 설명에도 조인혜의 표정은 풀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한층 더 싸늘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부엌이고 제 살림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밖에 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몇 달을 둬도 멀쩡하던데요? 그건 시중에서 파는 기름 이야기고 방부 처리나 화학 처리를 한 것들은 오래 가겠지. 하지만 이건 방앗간에서 갓 짜온 생들기름이라 빛과 열 공기에 약해서 금방 상해. 그럼 몸에 좋은 오메가3 성분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단다. 저는 최대한 전문가처럼 과학적인 사실을 들어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조인혜에게는 그런 설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말을 코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아, 글쎄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전 냉장고에 둔 기름 싫어요. 쓸 때마다 굳어서 짜증나요. 바로바로 쪼르륵 부어서 써야 하는데 냉장고에 있으면 뻑뻑해서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넣었다 뺐다 귀찮아 죽겠는데 왜 자꾸 사람 피곤하게 일을 만드세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인 양 몰아붙이는 말투였습니다. 그깟 들기름 한 병 어디에 두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까? 이건 단순히 보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저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의 표현이었지요. 이때 안방 문이 빼꼼 열리더니 아들 윤대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의 등장에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 어미의 편을 들어주리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이네가 도끼 서린 눈으로 남편을 획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빠져 있어요. 이건 나와 어머니의 문제야. 아프다는 사람은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그 한마디에 덩치만 산만한 제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슬그머니 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굳게 닫히는 방문을 보며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끌어모아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밖에 두면 정말 상하니까 그런 것인데 말이 너무 심하구나. 니들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이네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만을 터뜨리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교양 있는 척하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 건강은 제가 챙겨요. 어머니는 어머니 건강이나 신경 쓰세요. 왜 자꾸 남의 살림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데요? 제가 뭘 어떻게 놓든 뭘 먹고 어떻게 살든 제발 좀 신경 끄시라고요. 제가 어린애예요? 이걸 여기다 둬라, 저건 저기다 둬라, 사사건건 가르치려 드시는 거 저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러더니 조이네는 성큼성큼 현관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아 돌려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명백한 축객령이자 제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몸짓이었지요. 제 살림에 감나라, 배나라 하실 거면 오지를 마세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칼날처럼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거나 서러운 감정보다 거대한 무력감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드는 어떤 서늘한 깨달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를 그리고 그녀가 열어젖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제 아들 김윤대는 이 모든 상황을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숨죽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의 성화가 무서워 제 어미가 집에서 쫓겨나는 이 치욕적인 순간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이것으로 끝이구나. 더 이상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일도 이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성공시키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장사하며 살아온 세월,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키우며 겪었던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머릿속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퍼즐처럼 명확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이네의 경멸 어린 얼굴을 한 번, 그리고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본 뒤 아무런 대꾸도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수많은 반찬통들, 그리고 저를 이 집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 귀한 들기름병 따위는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련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쾅 하고 무정하게 닫히는 문소리가 제 길고 길었던 희생의 나날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간 버튼의 붉은 불빛을 보며 평생 제 어깨를 짓누르던 엄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들도 함께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할 내 남은 인생.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 박명순이어야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돈 나오는 기계 혹은 언젠가는 재산을 물려주고 사라져야 할 늙은이로 취급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띵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텅 빈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망설임 없이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하강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의 새로운 계획서가 머릿속에서 맹렬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낡고 구차했던 일막도 완벽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저는 차가운 밤 공기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70평생 이런 식으로 길바닥에 나앉아 본 적이 없었지요. 친척이나 친구에게 연락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에게 쫓겨났다는 구차한 사연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동정받고 싶지도 제 꼴을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발걸음은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그때 길 건너편에 번쩍이는 24시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기다. 뜨끈한 방에 몸을 지지고 땀을 흠뻑 빼고 나면 이 무겁고 차가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카운터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고 옷과 수건, 그리고 락커 키를 받았습니다. 탈의실로 들어가 주름진 몸을 씻어내고 찜질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은 마치 낡고 해진 과거의 허물을 벗어 던지는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락커에 제 겉옷과 얼마 되지 않는 소지품을 넣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완벽하게 닫아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넓은 중앙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친구와 함께 온 젊은이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가장 온도가 높은 황토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시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어요. 방 안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저도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싸자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동시에 온갖 생각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이네, 제 며느리의 그 경멸에 찬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깟 들기름이 뭐라고. 아니, 사실 문제는 들기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들기름은 그저 기폭제였을 뿐이지요. 결혼 초부터 며느리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저를 배우지 못하고 교양 없는 시어머니라며 속으로 무시한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아들 윤대에게는 세상 없이 상냥한 척했지만 둘만 있을 때면 은근한 말과 행동으로 제 속을 긁어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손녀의 100일 잔치 때였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이에게 순금 돌 반지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 대신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요. 나중에 애 크면 펀드나 주식으로 주시는 게 훨씬 현명한 투자예요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정성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행동이 되었고 그 말에 담긴 차가운 계산 속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아, 이 아이는 나를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변수 정도로 여기고 있구나. 또 한 번은 제가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한 통 가득 가져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며 김치를 받았지만 며칠 뒤 아들 집에 가보니 제가 준 김치는 베란다 구석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대신 냉장고에는 백화점에서 산 포장김치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 이 김치는 왜 안 먹고? 라고 묻자 며느리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김치는 제 입맛에는 좀 짜서요. 그리고 윤대 씨도 사 먹는 김치가 더 깔끔하다고 하더라고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당신의 음식은 촌스럽고 입에 맞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제가 읽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몸속의 노폐물과 함께 마음속에 쌓여있던 우라와 서름도 함께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잘됐다. 오늘 이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죽는 날까지 저들의 무시와 냉대를 견디며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저는 제 인생의 방향키를 제 손으로 되찾은 것입니다. 황토방에서 나와 시원한 식혜 한 잔과 구운 계란 2개를 샀습니다. 평소 같으면 돈 아깝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오늘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 자유를 기념하는 첫 번째 만찬이었습니다. 딱딱한 계란을 이마에 쳐서 깨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당장 내일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해졌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모든 부동산을 처분한다. 둘째, 모든 금융 자산을 현금화하여 내 손에 쥔다. 셋째, 아들 내외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 이 3가지 원칙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락커에 넣어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들, 김윤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받아야 할까? 하지만 이 관계를 끊어내려면 마지막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왜 전화를 이제 받아?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들어와. 밤중에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위험하게. 집에 들어오라니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는 그 위선이 역겨웠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이내가 아까는 좀 예민해서 그랬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줘. 역시나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사과를 하거나 제 마음을 위로하는 대신 제 며느리를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이해해야 할 대상은 상처받은 늙은 어미가 아니라 스트레스 많은 젊은 아내라는 것이지요. 이해라니. 내가 뭘 이해해야 한다는 거니? 제 차가운 물음에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이내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엄마가 어른이잖아.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면
이내도 금방 풀어질 거야. 응?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사과라니요. 제가 사과를 하라니요.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제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빌라는 말에 저는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헛웃음이 계속 터져나왔어요. 엄마, 왜 웃어?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저는 웃음을 멈추고 제 평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대야. 응, 엄마. 내일부터 나 찾지 마라. 내 어미는 오늘 밤 죽었다고 생각하려무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 마누라에게도 똑똑히 전해라. 그깟 들기름 한 병의 시어미를 내쫓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라고.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단 1원도 너희에게 줄 생각 없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 힘으로 알아서들 잘 살아보라고 말이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는 아들이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찜질방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저는 완벽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다리는 없어요. 저는 수면실로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몸을 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박명순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말입니다. 그 생각에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 이막의 서늘하고도 통쾌한 계획이 뜨거운 찜질방의 열기 속에서 단단하게 연그러 가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맞이한 아침은 생각보다 상쾌했습니다. 밤새 흘린 땀 덕분인지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머리는 얼음물에 씻은 듯 맑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어젯밤 입었던 그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옷이었지만 그 옷을 입은 박명순은 어제의 박명순이 아니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서자마자 저는 근처 휴대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던 번호를 해지하고 새 번호로 바꿨어요. 수십 년간 나를 얽어매던 모든 관계와 인연을 단번에 끊어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새 휴대폰을 손에 쥐자 비로소 제가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제 첫 번째 전화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에게였습니다. 그는 제가 젊었을 적 시장에서 노점을 할 때부터 봐온 제법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지요. 사장님, 저 박명순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아이고, 사모님. 그럼요. 웬일이세요, 이른 아침부터.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진 아파트랑 시내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거 둘 다 최대한 빨리 좀 처분해야겠습니다.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숨을 헉 들이켜는 듯 했습니다. 네. 아니,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알짜배기들을 갑자기 왜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어요? 급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러니 이유는 묻지 마시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더라도 좋으니 이번 달 안으로 모든 계약이 끝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세요. 아니, 사모님,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 급하게 내놓으면 제 값을 못 받습니다. 최소한 몇 천만 원은 손해 보실 텐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의 말을 끊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는 지금 몇 천만 원보다 제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손해는 제가 감수할 테니
사장님은 제가 부탁드린 대로 가장 빠른 매수자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법정 요율보다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제 목소리에 담긴 결심을 읽었는지 중개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발에 땀나도록 뛰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평생을 쓸고 닦으며 정붙이고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시멘트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장 베란다로 가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커다란 박스들을 꺼냈습니다. 이제 과거와의 진짜 작별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3가지 기준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가져갈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낡은 앨범 몇 권과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인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제가 평생 돈을 모아온 낡은 가계부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거나 버려야 할 것들이었어요. 거실 중앙에 자리 잡은 낡은 소파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아들 윤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고된 삶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내 고생도 언젠가는 빛을 보리라 믿었지요. 하지만 사진 속의 그 순진했던 여자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아무 미련 없이 버릴 것 더미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추억은 때로 짐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아들 윤대가 어릴 적 받아온 상장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엄마 사랑해요라는 편지들, 낡은 장난감들. 예전 같았으면 하나하나 먼지를 털어내며 추억에 잠겼을 테지만 지금의 제게는 그저 낡은 종이 쪼가리와 플라스틱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망설임 없이 쓸어 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이 감정 또한 곧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그 고름을 깨끗이 짜내야 하는 법이니까요.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평생을 거래해온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저를 알아본 VIP 창구의 지점장이 달려나왔습니다. 어이구, 박명순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지점장님, 바쁜데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처리할 일이 좀 많아서요. 저는 그의 안내를 받아 안쪽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예금과 적금, 펀드를 오늘 당장 전부 해지하고 싶습니다. 전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제 말에 지점장은 마시려던 차를 내려놓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펀드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원금 손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 급하게 쓰실 돈이 필요하신 겁니까? 저희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아닙니다. 대출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가진 돈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을 뿐입니다. 손해는 얼마가 나든 상관없으니 오늘 당장 처리해 주십시오. 제 단호한 태도의 지점장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제 요청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동안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찬밥을 먹어가며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일어나 물건을 때려다니며 보낸 제 젊음과 눈물이자 닳아버린 제 무릎 연골과도 같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지점장은 두툼한 돈 봉투 여러 개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전을 위해 계좌 이체를 권했지만 저는 굳이 현금을 고집했어요. 이 돈의 무게를 제 손으로 직접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자제분들하고 무슨 일이 있으신 거라면. 걱정스러운 얼굴의 지점장에게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걱정 마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일을 준비하는 중이랍니다. 이제부터 저를 위해 쓸 겁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말이지요.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다란 가방에 현금 다발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결심은 이미 굳건한 바위와도 같아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늙은 어미의 슬픈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박명순이라는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장엄하고도 통쾌한 독립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제가 집과 상가를 내놓은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는 2건의 계약을 모두 성사시켰습니다. 시세보다 급하게 내놓은 탓에 제값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제게는 그깟 돈 몇 푼보다 시간이 훨씬 중요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고 제 통장에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얻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집을 비워주기 전까지 저는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평생을 내 집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낯선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하고 편안했습니다. 좁은 모텔방 침대에 누워 저는 태블릿 PC로 앞으로 제가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선택은 처음부터 확고했어요. 바로 섬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절대로 저를 찾아낼 수 없는 곳,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곳. 그곳은 섬이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의 모든 섬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관광지는 피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하는 곳은 화려한 리조트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낚시하고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조용하고 한적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손품을 판 끝에 저는 몇 군데의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끌리는 한 곳이 있었어요. 전라남도의 어느 군에 속한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 섬의 위성 사진을 보니 해안선을 따라 작은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섬 중앙에는 푸른 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풍경이었지요. 한편 제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동안 아들 내외는 서서히 패닉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제가 의뢰 그랬던 것처럼 어디 가서 화를 시키고 나면 제 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집에서 알아누워 있기라도 한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현관문과 그 위에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금매 계약 완료라고 쓰인 부동산 스티커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아들 윤대는 그 스티커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조인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당장 집주인에게 연락하라고 중개인에게 윽박질렀다고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 집인데 누가 마음대로 팔아요. 당장 취소해요, 빨리. 중개인은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집주인이신 박명순 여사님께서 직접 저에게 의뢰하셨고 본인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아들 내외는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전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고 그들은 저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텔방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마도 부동산 중개인을 닥달해 제 새 번호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맞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집을 팔아? 우리랑 상의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미래 재산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상의라니.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누구랑 상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니? 엄마, 그 집이 어떻게 엄마 혼자만의 집이야. 아빠랑 평생 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고 당연히 나한테 물려줘야 할 집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팔아버릴 수가 있어. 아들의 그 뻔뻔한 말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윤대야, 착각하지 마라. 그 집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시장에서 밤낮으로 일해서 오롯이 내 힘으로 지켜내고 키워낸 내 재산이다.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얼 물려준다는 거니? 너는 내가 빨리 죽어서 그 집을 차지하기라도 바랐던 것이냐? 제 싸늘한 일침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기를 빼앗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며느리 조인애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깟 들기름 때문에 삐치셔서 지금 이 난리를 치시는 거냐고요. 제정신이세요? 당장 계약 물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상속 재산임의 처분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요. 상속 재산이라니요. 고소라니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품고 살았던 제 지난 세월이 한심하고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내야. 네. 너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탐났던 것이지 이 늙은 시어미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 않니? 내 소원대로 이제 나는 너희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주마. 내 재산도 함께 가지고 말이다. 그러니 다시는 나를 찾을 생각도 말고 내게 연락할 생각도 말거라. 그리고 고소는 마음대로 하려무나. 내 재산을 내가 쓰겠다는데 세상 어느 법이 나를 막을 수 있을지 나도 궁금하구나.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모텔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놓쳐버린 재산을 아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지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어쩐지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제가 점찍어둔 그 섬으로 떠나는 첫 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2의 인생이 드디어 진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 날 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가 제 전 재산의 일부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함께할 동반자였습니다. 버스 차창 밖으로 쉴 새 없이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서울이었지만 그곳을 떠나는 데에는 아주 작은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가 드디어 벗어 던진 듯한 시원함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고속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남해의 한 항구 도시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비릿하면서도 시원한 바다 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쾌함이었어요. 저는 항구의 벤치에 앉아 제가 가야 할 섬으로 떠나는 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단 3번 운항하는 작은 여객선이었습니다. 다음 배 시간까지는 두어 시간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항구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가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생선구이 백반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주인 할머니의 손맛은 일품이었고 그 투박한 친절함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여객선 터미널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제가 탈 배가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작은 어선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위풍당당한 노아의 방주처럼 느껴졌어요. 배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섬 주민인 듯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굵은 팔마디마디에 고된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들 틈에 섞여 낯선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주민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와 함께 배는 서서히 육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실에 앉아 있지 않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세찬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과 옷깃을 마구 흔들었지만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항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잘 있거라, 나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아. 잘 있거라, 나를 실망시킨 내 아들과 며느리야. 이제 나는 너희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장님의 구수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내릴 섬에 거의 다다랐다는 안내 방송이었어요. 저는 멀리 수평선 위로 점처럼 보이던 섬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푸른 산과 쪽빛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땅이었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 저는 가장 먼저 땅을 밟았습니다. 섬의 공기는 육지보다 훨씬 더 맑고 향긋했어요. 흙과 풀 그리고 바다의 냄새가 뒤섞여 형용할 수 없는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낯선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어른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간 이장님의 집은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소박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이장님은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도시에서 온 행색이 멀끔한 제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껴졌겠지요. 누구요? 못해서 온 양반 같은데 무슨 일이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저는 박명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섬으로 이사 오려고 들어왔습니다. 제 말에 이장님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 이 섬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비어있는 집이 있으면 제가 좀 살 수 있을까 해서요. 이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서 진심을 읽으려 애쓰는 듯 보였어요. 잠시 후 그는 손에 든 그물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난 사람 다 보겠네. 아무 연고도 없이 이 외딴 섬에 들어와 살겠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구먼. 일단 따라와 보시오. 이장님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어요. 우리는 마을을 가로질러 언덕배기에 자리한 한 낡은 집 앞에 섰습니다. 그 집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듯 보였어요. 돌담은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창호지는 갈기갈기 찢어져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누가 봐도 폐가였습니다. 이 집이요. 주인이 육지로 나간 지 10년도 넘었지.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흉가요. 이런 곳이라도 괜찮겠소? 이장님은 제가 기겁을 하고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집의 진정한 가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튼튼하게 남은 돌담의 골조, 남향으로 탁 트인 집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집 마당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다의 풍경.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나의 집이었습니다. 이장님, 이 집 제가 사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단호한 말에 이장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정말 이걸 사겠다고? 제정신이요? 여긴 수도도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올 텐데? 괜찮습니다. 돈만 있으면 수도도 전기도 다 끌어올 수 있지요. 돈은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장님께서는 집주인을 찾아주시고 제가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수고비는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현금 5만 원권 다발 하나를 꺼내 이장님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빛에 담긴 확신을 읽고는 이내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소.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한번 알아봐 주리다. 그 대신 이 섬에서 살려면 우리 섬의 규칙을 따라야 하오. 텃세도 좀 있을 것이고 괜찮겠소?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섬 사람이 될 거니까요. 이 섬의 규칙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장님의 도움으로 육지에 사는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저는 그가 부르는 값의 2배를 주고 그 폐가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집문서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돌아갈 과거는 없고 오직 갖고 나가야 할 미래와 나의 땅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폐허와도 같은 집터에 서서 앞으로 이곳에 세워질 나의 왕국을 그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생기자 저는 지체할 시간 없이 곧바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육지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건축가와 인테리어, 설계사를 섬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폐가를 보고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제시하는 파격적인 대우와 제 머릿속에 있는 집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듣고는 이내 눈을 빛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골조는 최대한 살리되 내부는 현대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 주십시오. 특히 주방과 욕실은 최고급 자재로 호텔 스위트룸 부럽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집의 모든 창은 바다를 향해 최대한 크게 내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누워서 일출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요구는 까다롭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자재를 운반하고 인력을 동원하는데 육지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난 70년의 고된 세월을 보상받고 짓밟혔던 제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섬마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육지에서 들어온 최신 장비들과 수많은 인부들이 마을을 오갔고 허물어져 가던 폐가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못해서 온 돈 많은 과부 할망이라 수군거리며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사 현장에 매일같이 나가 인부들의 식사와 간식을 직접 챙기고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그들도 제가 꾸밈 없고 털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을 부녀회장과는 금세 친해져 저녁마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저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허름했던 폐가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전통적인 돌담과 현대적인 통유리가 조화를 이룬 가림처럼 아름다운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최신식 설비를 갖춘 주방은 그 어떤 요리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왕국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섬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성대한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육지에서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해산물을 잔뜩 주문했고 실력 있는 출장 요리사까지 불렀어요. 집 앞마당에는 커다란 천막이 쳐졌고 마을 사람들은 제 집의 규모와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이게 집이요, 궁궐이요. 우리 섬에 이런 집이 들어설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이장님은 연신 감탄하며 제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그날 제 집 마당에서는 밤늦도록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저는 제가 이 섬에 완벽하게 뿌리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빠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저는 제 새로운 삶의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옆에 널찍한 텃밭을 가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텃밭에 제일 먼저 심은 것은 바로 들깨였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이끈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그 들깨를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었습니다. 여름 내내 저는 정성껏 텃밭을 가꾸었고 가을이 되자 들깨는 무럭무럭 자라 고소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수확한 들깨를 가지고 육지의 그 방앗간으로 가 또 한 번 최고의 들기름을 짜왔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들기름을 병마다 예쁘게 포장하여 저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준 마을 사람들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며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 여사님, 이렇게 귀한 걸 뭘? 부녀회장은 감동한 얼굴로 들기름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대신 이거 정말 귀한 거니까 꼭 냉장고에 넣고 아껴 드세요. 밖에 두면 금방 상해요. 제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누구도 알 필요 없는 오직 저 혼자만의 통쾌한 복수이자 즐거운 유희였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 김윤대와 며느리 조인혜였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는지 그들은 제 왕국의 불쑥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제 집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의 그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제 집을 보고 자신들이 놓쳐버린 재산의 규모를 그제야 실감하는 듯 보였어요. 조인혜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와 제 집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윤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서? 누구 마음대로 여길 찾아왔니?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제 차가운 목소리에 윤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조인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언제 그랬냐는 듯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혼자 고생하고 계셨네요. 그 말에 저희를 모를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남은 재산이라도 건져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고생이라니.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단다. 너희가 없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더구나. 제 말에 조인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재산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 넉넉하게 보내드릴게요. 네. 어머니 재산은 원래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역시나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누가 누구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거니? 그리고 너희가 주는 생활비? 나는 너희에게 동량을 받을 만큼 가난하지 않단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신경 쓰려무나.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윤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들인 저를 봐서라도 제발 돌아가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아들이었던가. 제 어미가 며느리에게 쫓겨날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아들은 내 기억에 없는데 말이다. 돌아갈 다리는 내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제 와서 어미를 찾지 마라. 제 마지막 말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제 앞을 막아서며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왜 우리 박 여사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요? 이장님의 호통에 윤대와 이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섬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완벽한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저의 섬을 떠나 서울로 돌아간 아들 내외의 삶은 예상대로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오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 다시 예전처럼 자신들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자 그들은 현실의 냉혹한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닥쳐온 것은 경제적인 위기였습니다. 아들 윤대는 능력에 비해 씀씀이가 해펐고 며느리 조인혜의 허영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사실상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 지원이 완벽하게 끊기자 그들은 당장 아파트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것조차 벅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원은 그들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대의 변변찮은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통보를 받았지요. 은행 창구에서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날 그들은 집이 떠나가라 싸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저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들 내외와는 연락을 하고 지내던 먼 친척을 통해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조금만 더 잘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잖아. 그깟 들기름이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내쫓아? 윤대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인혜는 조금도 지지 않았습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당신은 뭐 했는데? 자기 엄마가 쫓겨나는데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주제에 당신이 그때 제대로 중재만 했어도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어? 결국 다 당신의 그 무능하고 비겁한 성격 때문이야.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칼날 같은 말로 후벼 팠습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증오와 경멸만이 들끓는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팔고 서울 변두리의 낡고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조인혜는 더 이상 명품 가방을 들고 브런치 모임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윤대는 매일같이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한숨만 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미 섬으로 옮겨져 있었고 제 새로운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경찰서에 저를 가출인으로 신고하는 어리석은 짓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이 본인 의사로 거처를 옮긴 것을 가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십시오라며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섬에서의 평화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고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조용히 책을 읽는 살. 제 인생에 이토록 완벽한 평화가 찾아올 줄이야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부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낯선 필체였지만 발신인의 이름에는 김윤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쓰여 있든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장작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인지 얼룩이 져 있었고 그 안에는 빼곡하게 들어찬 아들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리석었고 제가 못났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이 그립고 잔소리마저 그립습니다. 편지는 구구절절한 자기 연민과 후회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줄을 더 읽어내려가자 아니나 다를까 그의 진짜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희의 삶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내도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울기만 하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립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의 그 큰 재산, 저희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더 이상 편지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지에는 저에 대한 진정한 그리움이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직 돈, 돈, 돈. 그의 모든 후회와 눈물은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편지지를 잘게 구겨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작 난로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편지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검은재로 변해갔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제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었을지 모를 일말의 미련과 연민도 함께 타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과의 인연도, 저를 올가매던 과거의 모든 것도 저 활활 타는 불꽃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난로의 쇠문들 닫자 집안에는 다시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 노을처럼 더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섬에서의 제 삶은 단순한 평화를 넘어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저는 그저 돈을 모으고 자식의 성공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저의 왕국에서 저는 제 삶의 창조자이자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녀회장과 함께 제 집 툇마루에 앉아 찐 옥수수를 먹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우리 섬에서 나는 미역이랑 토시 육지에선 최고급으로 쳐준다는데 정작 우리는 헐값에 중간 상인들한테 넘기고 마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농사 지어봐야 우리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녀의 푸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장사꾼의 기질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맞습니다. 이 섬은 보물섬이었어요. 청정 자연에서 자란질 좋은 농수산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제값 받고 팔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회장님, 그럼 우리가 직접 팔면 어떨까요? 직접요? 우리가 어떻게 팔아요? 트럭이 있나, 가게가 있나? 요즘은 트럭이나 가게가 없어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섬의 보물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정직한 이야기를 담아 팔아보는 겁니다. 제 말에 부녀회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태블릿 PC와 씨름하며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박여산의 곡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의 넓고 현대적인 주방을 제조 공장으로 삼고 마을의 할머니들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회관의 할머니들을 모두 모아놓고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사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섬에서 나는 좋은 것들로 장아찌도 담그고 고추장도 만들고 미역도 예쁘게 포장해서 팔아봅시다. 일하시는 만큼 제가 서울 웬만한 회사 월급만큼 쳐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월급이라는 말에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밭일, 뱃일만 해왔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꼬박꼬박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박여산의 곡간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사비를 털어 위생적인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진공, 포장 기계까지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전문 사진작가를 섭외해 우리 제품들의 사진을 아주 먹음직스럽고 고급스럽게 찍었어요. 투박한 할머니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정직한 제품에 세련된 포장과 이야기가 더해지자 박여산의 곡간은 놀라운 속도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만들어 매일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장작불에 콩을 삶아 메주를 쓰는 과정,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멸치를 다듬는 풍경, 제가 직접 텃밭에서 들깨를 수확하는 모습까지. 소비자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섬마을의 따뜻한 정과 이야기를 함께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은 폭주했고 할머니들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매달 통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월급날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사님, 고맙소. 내가 이 나이에 내 손으로 돈을 벌어 손주 녀석들 용돈을 내 힘으로 챙겨주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날의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이란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다른 이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돈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박여산의 곡간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저와 섬마을 할머니들의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투자에도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적 그림을 배우고 싶었던 작은 소망이 떠올랐어요. 저는 육지에서 최고급 이젤과 물감, 캔버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 거실,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창가에 저만의 작은 화실을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 긋는 것조차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제가 보고 느끼는 것들을 캔버스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일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 텃밭에 핀 작은 들꽃까지. 제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엉성했지만 그 안에는 저의 감정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온전히 저 자신과 마주하고 대화하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섬마을 할머니 요가 클럽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집의 넓은 나무 데크에 할머니들과 함께 모여 요가를 했습니다. 뻣뻣한 몸으로 아이고 나 죽네. 를 외치면서도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굽은 등을 펴주며 건강과 함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내외에게 줄 선물을 고르며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는 추석 전날 박여산에 곳간 직원 할머니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자식들 기다리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신나게 명절 한번 쇠어봅시다. 제 집 마당은 거대한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갓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술독에서는 향기로운 막걸리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상이 차려졌고 우리는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이장님이 막걸리 잔을 높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들 주목. 내가 우리 박 여사님을 위해 건배사 한번 하겠소.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우리 섬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 섬은 그저 늙고 조용한 섬이었소. 그런데 여사님이 오신 후로 우리 섬에 활기가 넘치고 우리 할망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소. 박 여사님은 우리에게 굴러들어온 복덩이이자 이 섬의 가장 큰 보물이요. 자, 우리 모두 박 여사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이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그 삭막한 아파트에서 제가 결코 얻지 못했을 진짜 행복을 이 작고 아름다운 섬에서 찾은 것입니다. 섬에서의 제 삶이 박여산의 곳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결실을 맺어가는 동안 저는 서울에 두고 온 과거를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제 평화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은 그들의 현재를 어렴풋이 짐작해 보곤 했습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전해 듣지 않아도 아들과 며느리를 겪어본 제가 그들의 성정과 바닥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며 무너져 내릴지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 선명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붕괴는 외부의 충격이 아닌 내부의 균열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저라는 그들의 허영과 나태를 떠받치던 거대한 기둥이 사라졌을 때 그들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첫 번째 위기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오는 신용카드 명세서와 대출, 이자, 고지서 앞에서 찾아왔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던 금액들이 이제는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을 테지요. 어느 늦은 저녁, 좁은 빌라의 식탁에 마주 앉은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의 차가운 잔해와 함께 여러 장의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번 달 카드값만 500만 원이 넘어. 당신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거 알지? 조인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교양이나 우아함은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생존에 대한 불안과 남편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겠지요.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돈 나오는 기계야? 당신이 지난 몇 년간 긁어댄 명품 가방, 옷값만 아껴 써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당신 허영심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된 거라고. 아들 윤대는 아마 처음으로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며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발악에 불과했을 거예요. 뭐, 내 탓? 웃기지 마. 당신이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었어 봐. 내가 왜 어머니 돈에 기대서 살았겠어? 결국 다 당신이 변변찮아서 생긴 일이잖아. 이 집도 차도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양복도 다 누구 돈으로 산 건데. 그들의 싸움은 그렇게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들의 관계는 돈이라는 기반이 사라지자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을 테지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존재였는지를 그제야 깨닫고 깊은 혐오감에 몸서리쳤을 겁니다. 사회적인 고립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떤 친척의 손가락질이 없었어도 그들은 스스로를 유배시켰을 겁니다. 조인혜는 한때 자신이 속했던 화려한 사교계 친구들에게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은 큰 용기를 내어 가장 친했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말이지요. 지연아, 나 이내야. 잘 지내? 어머, 이내 씨?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사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수화기 너머의 친구 목소리는 어색하리만치 차가웠을 겁니다. 조인혜가 우물쭈물하며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으려 하자 친구는 재빨리 그녀의 말을 잘랐을 겁니다. 어머, 저런. 힘들겠다. 근데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지금 남편이랑 유럽 여행 갈 짐 싸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라는 말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의 정중한 표현이라는 것을 조인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가 돈과 지위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을 떠받들던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그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물리적인 공간 또한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을 겁니다. 햇볕 잘 들고 전망 좋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곰팡내 나는 어두컴컴한 반지하 빌라로 옮겨간 순간부터 그들의 영혼도 함께 지하실로 내려앉았을 테지요. 윗집 아이들이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소음,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차가운 시멘트 벽뿐인 풍경, 욕실 타일 틈새에 검게 피어난 곰팡이.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실패한 인생을 대변하는 상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조인혜는 우울증에 빠져 하루 종일 잠옷바람으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한때는 반짝이던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정성껏 가꾸던 피부와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변해갔을 거예요. 윤대는 실직의 공포와 가장으로서의 압박감에 짓눌려 매일 밤 값싼 소주로 현실을 도피했을 겁니다. 알코올에 절어가는 그의 몸과 마음은 과거에 번지르르했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저 초라하고 남루한 중년 남자의 모습으로 쓰러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저녁이 왔을 겁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에 확인사살을 가하는 잔인한 심판의 시간이 말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둘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은 채 배달시킨 값싼 피자로 저녁을 때우며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마침 TV에서는 제가 출연한 그 교양 프로그램이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제2의 인생을 개척한 박명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화면 가득 제가 사는 섬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숨을 멈췄을 겁니다. 윤대는 들고 있던 피자 조각을 접시 위로 떨어뜨렸을 테고 조이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을 거예요. TV 속의 저는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 박명수는 늘 그들의 눈치를 보고 낡은 옷을 입고 잔소리만 하던 무기력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저는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최고급 린넨 원피스를 입고 지적인 인터뷰어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박여산의 곡간을 통해 어떻게 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 할머니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장님과 부녀회장은 저를 섬의 등대이자 굴러들어온 복덩이라고 칭송했고 제 직원인 할머니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여사님, 어떤 계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섬에 오시게 되었나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TV 속에 저는 잠시 푸른 바다를 바라보다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가득 찬 항아리를 다 비워내야 그 안에 정말 귀한 보석 하나를 담을 수 있더군요. 저는 제 인생의 빈 항아리에 진짜 제 것을 담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하루하루의 평화와 좋은 사람들과의 웃음 같은 것들 말이지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윤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깨달았을 테지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과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의 마음, 그 따뜻한 항아리 자체를 제 손으로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흐느낌은 후회를 넘어선 영혼의 통곡이었을 겁니다. 반면 조이네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검붉은 분노로 물들어갔을 겁니다. 그녀는 TV 속 저의 평화로운 미소와 사람들의 칭송을 보며 자신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혔을 테지요. 그녀의 눈에 비친 저는 자애로운 현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훔쳐 달아나 호의호식하고 있는 교활한 도둑이었을 겁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게 다 우리 돈인데, 내 돈인데. 그녀는 목이 쉬어라 울부짖으며 곁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어 TV 화면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TV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검은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깨진 화면은 마치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린 그들의 삶과 관계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좁고 축축한 빌라 안 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곡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저주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그 어떤 외부의 심판도 필요 없는 완벽한 자멸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에 정착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저는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남편이 꿈에 나와 젊었을 적 모습 그대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이제야 당신이 진짜 행복을 찾았구려. 정말 고생 많았소. 라는 위로와 인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제 뺨 위에는 저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이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서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내내 제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맑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과거를 향한 순례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짐과도 같은 길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제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일군 텃밭과 그림 같은 집,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안은 끝없는 바다. 동쪽 하늘에서는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며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저는 제 인생 또한 저 태양처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떠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작은 샴페인 병과 유리잔을 꺼냈습니다. 1년 전 그 차가운 밤에 찜질방에서 다짐했던 제 자유를 위한 첫 번째 축배를 이제야 드는 것이었습니다. 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열린 샴페인을 잔에 따라 먼저 제가 사랑하는 이 땅과 바다를 향해 뿌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잔을 들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고맙다, 나의 지난 세월아. 그리고 환영한다, 나의 남은 날들아. 이 박명순의 인생을 위하여. 짜릿한 샴페인이 제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는 1년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이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은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날 오후 저는 약속했던 변호사를 제 집 거실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평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제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삶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마지막 설계를 그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기 마련이지요. 저는 제 피와 땀이 밴 이 돈이 제 자식들의 욕심 속에서 썩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신 이 돈이 제가 사랑하는 이 섬의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철학을 담담히 설명하자 변호사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밤새워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첫째, 나의 사후 모든 유산은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재단 박명순 섬마을 동행을 설립한다. 이 이름은 내가 이 섬 사람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기리기 위함이다. 둘째, 재단의 최우선 목적은 이 섬의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 장학금 사업에 둔다. 배움의 기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셋째, 재단은 섬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방문 돌봄 서비스와 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박여산의 곡간과 같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섬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민들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섯째, 내가 거주하던 이 집과 텃밭은 동행의 집으로 명명하고 삶에 지친 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잠시 쉬어가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영구히 개방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나의 아들 김윤대와 그의 아내 조인혜에게는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닌 오직 하나의 기억만을 유산으로 남긴다. 그것은 바로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두어야 했던 들기름 한 병의 기억이다.
부디 그들이 그 한 병에 담겨 있던 어미의 마지막 사랑과 그것을 제 손으로 내팽개친 어리석음의 가치를 평생에 걸쳐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제 유언장을 모두 읽은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동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될 유언장에 망설임 없이 제 이름 석 자를 쓰고 선명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삶의 모든 과업을 완수했다는 깊은 평온함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부녀회장이 갔다 온 상추와 깻잎을 한 알을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저녁은 드셨소? 오늘 무태 나갔다 온 아들놈이 돼지고기를 좀 사와서 같이 쌈 싸먹으면 좋겠다 싶어 가져왔지. 우리는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을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들, 아들 내외의 자랑, 새로 태어난 손주에 대한 기쁨을 들으며 저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핏줄로 이어진 자식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수많은 이웃들이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홀로 툇마루에 앉아 서서히 어두워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 누구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조차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제 마음속에 다시 들여놓는 행위이지만 그들은 이제 제 마음속 어떤 방에도 거주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제 인생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저를 각성시키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게 만든 하나의 굳은 날씨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문득 저는 저를 내쫓았던 며느리 조이네에게 기묘한 감사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녀의 극단적인 잔인함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들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시들어갔을 테니까요. 그녀는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제게 제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짙은 군청색으로 변한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넘겼습니다. 들기름 한 병 때문에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노파의 이야기는 들기름 한 병 덕분에 비로소 자신의 우주를 얻게 된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 입가에 잔잔하고도 충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온전히 나 박명순.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 제 영혼은 더없이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